합리화로서는 시장이 만족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기 신도시에 불었던 조금 기대감이라는 게 현재는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좋지만 신축 주택단지 중에서 가격 하락폭이 큰데 이런 데를 관심 갖는 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인 채부심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고 부동산 애널리스트로 부동산 시장 분석하는 자료를 지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하락세가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혹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키팩터가 여러 개 조금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공급이 좀 중요한 이슈였고요. 네네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는 소위 제로금리화로 통한 유동성 그리고 전세 가격도 올라간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네. 제가 한참 활동할 때는 공급이랑 좀 소득 늘어나는 이런 펀더멘탈한 요인으로 올라갔던 게 2019년 말까지였던 것 같고요. 네. 2020년 4월부터는 코로나 유동성에 시장이 적응하기 시작해서 소위 제로금리로 대표되는 그런 시대를 2년 동안 살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장을 경험을 했고 네. 7월 달 말에 임대차법 개정하면서 전세 가격까지 급등해서 매매 맞아요. 전세가 네. 좁혀지고 그래서 19년 이전까지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 동안 강세장이었는데 네. 그때와는 정말 상이한 뭐 지역 무관, 섹터 무관, 평형 무관, 가격대 무관 소위 모든 주택이 다 상승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내년 말까지 이런 하락세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론이 길었는데 왜냐하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제로화 금리를 통한 수요 확대 그리고 이거는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전세도 충분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마련할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높아진 전세 가격이 임대차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더 폭등을 맞아요. 했고 네. 그를 통해서 매매 전세가 다시 한번 좁혀지면서 한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가 구매력과 전세 구매력이 둘 다 확대가 되는 국면에서 주택 가격 강세로 접어든 게 20년 8월부터 21년 12월까지 약 1년 반이고요. 그래서 이게 임대차가 보통 2년 단위로 갱신이 되니까 네. 이 갱신되는 기간에는 역전세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시장을 전 역전세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역전세장. 네, 수요 위축 역전세장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거는 23년 말까지는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정책, 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저희가 좀 보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활성화 정책에 가까워요. 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안정화, 활성화 두 개의 카테고리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고 네. 그 카테고리 안에서 뭐 수요냐, 공급이냐, 뭐 세제냐, 대출이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네. 윤 정부는 일단 공급적인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둔 부분은 네. 구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렇죠. 이게 네. 바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공급한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은 3기 신도시로 대표가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소위 경기도권에 있는 외곽 신도시를 공급하는 거지만 네. 윤 정부에서는 우리는 3기 신도시를 승계는 하지만은 우리의 핵심은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이고 네. 그리고 1기 신도시를 또 재건축을 촉진한다거나 그쵸? 하면서 네.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래서 맞아요. 구도심 복합 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겠다 이런 게 기본적인 컨셉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차 시장이 이 당시 2월에 그러니까 2, 3월 선거 전후로 상당히 좀 화두였다 보니까 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좀 진단과 해법이 조금 달랐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차료가 상승한 것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급이 뭐 부족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거가 아니라 좀 다주택자들 집을 열심히 사고 약간 이러면서 그런 이제 설명을 했지만 윤 네.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너무 옥죄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의 80%는 민간 임대차 시장인데 그래서 전세 공급이 감소했고 그를 통해서 임차료가 올라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차 그 시장 해소를 위해서는 소위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센티브를 주는 박근혜 정부 시대의 뉴스테이를 꺼내게 된 거고요. 네.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 주임사 제도는 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을 하고 그 영향은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컸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길게 보면 2020년에 710 낼 때까지 주임사와 주임사 잡는 자의 싸움이었는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0년도에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가 일부 폐지되기까지 이르렀는데 윤 정부에서는 다시 더 원복하겠다. 주임사를 다시 지어야 다주택자들이 소형주택 등록을 하고 그러면 전세 공급이 늘어나고 전세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공급은 구도심, 임차 시장은 다주택자 좀 우대를 통한 소형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정책, 그리고 세제 관련해서는 너무 옥죄다 보니까 세제 일단 전부 정상화, 장기적인 플랜으로 전부 정상화하고 이런 게 큰 꼭지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3대 규제인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완전 완화가 아니라 좀 합리화하겠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밝히면서 밑으로 강론으로 가면은 좀 박근혜 정부 때보다 확실히 좀 약한 건 있지만 컨셉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방향성은 박근혜 정부와 흡사하다 이렇게 네. 봐야겠군요. 예. 재건축 구도심에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을 어떻게 좀 어디를 눈여겨보고 어떤 포인트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비 사업이 좀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재건축이 규제가 조금 강화가 되면은 반대로 뭐 소위 구도심 재개발로 좀 가기도 했었고 네. 뭐 등등 이런 스위칭이 되게 빨랐는데 현재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판단은 주택시장 약세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뭐 대폭 위축이 됐고 네. 그다음에 매수 심리도 완전히 위축이 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질문이 그러니까 윤 정부가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세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일단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관련한 3대 규제가 없긴 하지만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사실 가장 드라마틱하게 주거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 대상이기는 합니다. 네. 반대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윤 정부에서는 재건축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밝히긴 했는데 바로 직전까지 초과익 환수제에 대한 합리화도 밝혔고요. 네. 다만 재건축의 그 3대 규제가 안전진단, 제초안, 분상제 세 가지인데 셋 다 폐지가 아니라 합리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합리화로서는 시장이 만족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랑 또 확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네. 윤 정부에서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고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굉장히 밀어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 방향을 설계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비슷한 연도에 건설된 뭐 200만 원 주택이 있는데 일기 신도시는 30만밖에 안 되는데 네. 나머지 110만 우리는 뭐냐 이름도 없고 네. 그래서 법이 공평해야지 일기 신도시한테 뭐 특별하게 하는 게 맞냐 그쵸. 이런 네. 얘기가 있고 일기 신도시에 불었던 조금 기대감이라는 게 현재는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재건축 전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은 리모델링 사업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으로 지구 지정을 구청 레벨에서 하고 네. 그렇게 지정해줘야 시작을 하는 건데 리모델링은 그런 게 없이 소유주들이 동의를 하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래서 리모델링은 완벽한 전국 통계가 없지만 민간 레벨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역이랑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어려운 질문이 지역과 사업 모델을 같이 물어볼 때가 제일 어려운데 네. 일단 사업 모델 방식으로는 재개발은 그냥 중립적인 상황인 것 같고 네. 재건축은 조금
뭐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일기 신도시만 얘기를 드렸는데, 일기 신도시는 연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보수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구도심은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지금 재건축이 다소 부정적이기 때문에 구도심 역시 서울, 부산, 대구 다 마찬가지인데 네. 좀 보수적인 환경이잖아요. 네. 근데 그 구도심 안에서도 사업 모델 리모델링은 그나마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런 3기 신도시 같은 청약은 받으시면 좋겠는데 그냥 구도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아마도 요즘에 사단이 요즘에 네.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국면, 그때 주택가격 레벨이 어느 정도일지 감히 예상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완화적인 그런 국면이 된 상황에서는 기존의 신축들이 좀 더 각광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 네. 네, 현재는 신축 주택이 구도심에 준공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환경이 됐어요. 네. 그래서 2020년 내에 2010년대 말에 2020년 요 구간에 준공된 신축들이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게 되지 않을까. 물론 가격 조정이 한 차례 있고 난 다음에 네. 좀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좋지만 신축 주택 단지 중에서 가격 하락폭이 큰데 이런 데를 관심 갖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대 말 그리고 2020년 초반 아주 초반에 이제 건설된 신축 아파트 단지 여기에서 가격폭이 컸던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그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 보면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좀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건가요? 리모델링 네. 사업이라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장 큰 장점은 리모델링 지구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기 신도시나 구도심 재건축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일기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만들고 특별법 만들고 그다음 정비구역 지정할 건데 그 지정을 받아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지만 리모는 지금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단점도 많아요. 층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건물 구조적인 그런 단점이 존재하지만 장점은 일단 가장 빠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기준들이 리모델링에는 이점이 돼요. 예를 들면 안전진단이 네. 안전진단 등급이 높게 나왔다. 네. 리모는 안전진단 등급이 높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기존 구조체가 견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C등급 이상, B등급 이상 나와야지 수평 증축이나 수직 증축을 할 수가 있는데 안전진단에서는 C나 B 나오면은 재건축 못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리모에서는 장점이 되고 뭐 등등 리모델링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조금 많고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도 재건축에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 환수제 없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가 많지 않은데 29가구 이하로 공급하면은 분상제 적용도 미적용되니까 뭐 장점들이 많이 있죠. 다만 리모델링이 이건 조합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최소 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 3분의 2 동의를 확보하는 게 요즘 굉장히 까다로워요. 요즘에 우리나라 여론만 보더라도 3분의 2가 동의한다는 거 하려면은 엄청 잘하거나 엄청 못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3분의 2 동의율이 좀 까다로워서 리모델링도 바텀업으로 탄력받고 진행하기에는 좀 누가 도와줘야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주택자와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를 한번 구분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좀 조언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집값이 내려갈 거를 염두에 두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일단 무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선택지가 늘어나긴 했는데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네. 무주택자들 역시 구매력이 위축이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접근 가능한 주택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만 3기 신도시나 아니면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니면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원가 방식으로 공급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청약할 수 있다면 청약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타이밍을 뭐 잘 노려서 본인이 예를 들면 대구다 아니면 인천이다 등등 네. 그래서 입주가 많아서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빠져서 소위 상당한 수준까지 낙폭이 확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여기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레벨까지 가면은 저는 그래서 무주택자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자기 소득의 10배와 네. 그 원리금에 대해서 자기 소득이 20% 이내로 그 주거를 충당을 하면은 무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레벨에서 자기가 커버 가능한 주택이 이제 레이더에 들어오면은 그런 거 이제 보면서 하셔도 될 정도로 지금 주택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약하면 청약이나 기존 주택 낙폭과대를 자기 소득이랑 소위 DSR 40%가 아니라 DSR 20% 레벨에서 그 접근 가능 합리적으로 사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 전에 네. 내가 여기를 진짜 4년 이상 거주할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거주 기간까지도 고려해서. 네, 4년짜리 네. 임대차가 이제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2년 단위로 임대차 이사 가는 그 전세 지쳐서 집을 사고라기보다는 해당 지역에 여기는 한 애들 다 키울 때까지 아니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최소한 뭐 5년, 7년 이 정도는 살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라면은 임대차 제도를 활용해서 4년 주거를 선택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무리하게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다주택자들은 2023년부터 주임사 제도가 폐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서 보유 부담이 늘어나는 주택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생겼고 15년부터 본격적인 주임사 등록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8년 지나면 일몰이 돼서 내년도 한 중순부터는 15년부터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제 내년에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땐 종부세를 안 내고 있다가 네. 이제 일몰이 되면은 다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더 그 매도 부담이 여러 가지 생기는 거죠. 보유 주택 가격도 그렇게 좋지 못한데 막 보유세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그리고 종부세법에 대해서 정부 여당 주도로 종부세법 완화를 기획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법이 쉽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더 그 주임사 다주택자 종부세가 이슈가 될 것 같고 저는 다주택자들한테는 어쨌든 최대한 자산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제가 처음 인터뷰할 때 역전세장이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역전세장에서는 거의 무조건 현금 흐름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현금 흐름 관리를 뭐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늘릴 수 있는 다주택자는 별로 없고 네. 앞으로 한 1년 반 동안 도래하는 임대차 계약의 그 낙폭을 네. 얼마만큼 자기가 커버할 수가 있느냐. 현금으로.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